자, 오늘은 팬데믹 머니에 굴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지수를 봤을 때 3266.30의 벽이 얼마나 단단하길래 이 박스권을 넘어 설랑말랑하면서도 쉽게 못 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박스권 뚫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 연말에 이제 2020년 연말에 2021년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비난도 좀 있었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 연속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럼 이베스트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박스권을 뚫어서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는데 약간은 조금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이 하반기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6개월 동안의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가격 조정이 많이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올라갔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상단인 3,200, 300을 뚫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전망을 내놓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박스권을 뚫었으면은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3분기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면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다소 하락장 내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올랐을 때 좀 팔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박스권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것쯤은 뚫어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데 아주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3,300선, 3,400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지수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망하시는 여러 근거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부터 볼게요. 시장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가속화되고 있긴 한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우군으로 작용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보시면은 달러화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달러화가 여기에서 저희들의 예상과 달리 강한 하락세를 보인다면 3,400이 아니라 3,500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미국의 어저께 이제 잡 오프닝스라 그래서 구인 건수를 보면 예상치가 830만 명이었는데 930만 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100만 명 이상의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고용이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고용 데이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고용 전체의 데이터하기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를 나누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86%이고 더불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지난 2달 동안에는 제조업 일자리 이상으로 증가율이 높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조업 일자리 중심으로만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업이 막 이렇게 치고 가지 못했어요. 전체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대면 서비스가 많은 게 이제 서비스업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 거기다가 아직은 대면으로 가기까지는 면역이나 이 집단 면역의 체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6월 이후 7월 달에 우리가 받아볼 데이터는 미국의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화 지수가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아질 때 되려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던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미국의 경기가 개선된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의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 하반기로 갈수록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 우군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발 유동성 장세 이대로 끝인가? 이걸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가가 유동성 파티의 변수가 아마 될 전망인데 내일 새벽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고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 빨라지면 유동성 장세 이대로 끝이 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아마 내일 아침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점 후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한 4.7%.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지금 1년 동안에 월간으로 얼마나 뿌려졌냐면 우리나라 GDP만큼 매월 전 세계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1.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12개 통화의 M2 증가율을 보시면 5월 말 기준으로 99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GDP가 한 70조 달러가 더 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이 이게 뭐 온갖 자산을 들어 올린 거죠. 근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뿌려지는 즉 매월 평균 1.2조 달러가 뿌려졌던 것들이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축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2월부터 피크 아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유동성에 의한 시장 상승은 끝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아닌 실적을 봐야 되고 그 실적에서 나오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뭐 매력적이다 그러면 그 유동성들이 옮아가는 장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2013년과 2014년과 같은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그러면 내년 중반이게 되면 유동성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런 유동성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레버리지가 나오고 뭐 지준금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유동성도 있지만 시장 즉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주고 여러 가지 유동성을 주입해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장세는 이미 어쩌면 상반기를 기해서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실적 펀더멘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기댈 곳은 뭐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라든지 뭐 환경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아마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나쁘진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에서 기업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있느냐 아니면 과연 용기 있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기업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추정할 때 이미 1분기나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걸로 이미 추정은 하고 있어요. 예, 약간 그 궤도는. 근데 한국은 계속 좋아진다라고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영업이익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동성 모멘텀도 둔화를 예상을 하시고 하반기에 달러도 별 우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 코스피 시장 경로를 정말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봐야겠네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지난 1,400일 때부터 3,300까지 올라온 어마어마한 시장이었고 차트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바닥에서 100% 올랐어요, 시장이. 근데 이런 구간을 찾아보면은 1980년대 3조 호황, 그리고 이제 IT 버블 때 99년, 그리고 2007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때 보면 시장이 물론 그때 이후에 끝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분기 정도 지수 기준으로는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테이퍼링이나 타이트닝, 예를 들면 유동성의 어떤 꺾였던 것들의 역작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실적 시즌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도 가격은 좀 매력적이진 않지만 실적은 11조 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네. 그러면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나마 6개월 동안 쉬었던 삼성전자가 한 3분기 정도는 시장을 좀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는 연말에 가서의 디램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7월, 8월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들어올리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종목을 좀 잘 고르는 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인덱스가 막 치고 가는 장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깜짝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반기도 정말 대응이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깐깐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봐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12개 총 상위 12개의 기업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반도체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거기다가 뭐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기아차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플랫폼 이런 12개 기업만 합쳐도 우리나라 시총의 50%가 차지해요. 근데 그 12개 기업 뭐 다 해봤을 때 플랫폼도 비싸고 바이오도 비싸고 2차 전지도 비싸 보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그리고 반도체 정도인데 반도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 디램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도 섹터를 막 벌리는 게 아니라 좀 축소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정도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를 좀 갖고 가되 다만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철저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좀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현금을 많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나거나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닝을 보여준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가야지 그래야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돌아봤을 때 수익이 난 종목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차 군단이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하우스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베스트 투자 전략팀에서는 저는 조금 제외를 네.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쪽을 좀 주력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프트웨어도 강조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도주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싸지는 않아요. 글로벌 피어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만큼의 어떤 랠리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있는 논리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특히 미국에서 신차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라는 영향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젠 하반기에는 어쨌든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업, 미국의 서비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판매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차 가격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차 판매와 신차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섹터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를 좀 더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자동차에 방점을 주셨는데 둘 중에선 자동차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간상 중소형주 탑픽이 있었는데 이건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방송 끝나시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하반기 투자 전망 리포트 읽어보시면 또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